민주당 내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민주당 많이 시끄럽죠. 이 명청 대전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특히 합당 관련해서 민주당이 오늘 의원 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좀 나올 예정인데요. 사실 한때는 이제 설 전에 합당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대외비 문건 유출이라든지 그리고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좀 완전히 반전된 상황입니다. 정청래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은 결과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지금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일단 그러니까 민주당 의총에서 얘기된 바를 보면은 일단은 합당은 선거 이후에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뭐 선거 전에 합당을 하자라고 한 의원도 있기는 한데 네. 많은 의원들은 지금 합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를 이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자 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경민정 소장님 도착을 했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울산 사람인데요. 갑자기 거꾸로 탔어요. 이제 이렇게 막 스마트폰으로 막 보고 있는데 주변이 이상한 거예요. 네. 대흥역에서 왔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제가 주변 멀어지는 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돼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안 보이고 뭐 시장이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너무 죄송합니다. 예, 저는 연휴 동안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 합당 추진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청래가 완벽하게 한 방 먹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이 변호사 추천 관련해 특검 추천 관련해서 리스트를 받아보고 이거다 싶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꾹꾹 눌러 참았는데 이번에 이거를 가지고 뭐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방을 완벽하게 먹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가볍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변호 이력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변호 이력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이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흠결을 잡을 수가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변호 이력이라고 그래서 공직에 있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호를 할 수가 있냐? 그러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2006년도 5월에 변호를 했던 그 조카 살인 사건 변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모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 사건을 형량을 낮추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고 대통령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특검 추천해가지고 뭐 본인에게 좀 불리한 그 변호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무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과연 변호사, 특검 검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인가? 라를 생각해 보면 제가 밤새도록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댓글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이 왜 어떻게 대통령이 됐고 이렇게 또 특검 후보 가지고 저렇게 트집을 잡을 수가 있는가? 그냥 트집을 잡으면서도 조금 나쁘끄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권창영 특검보는 이제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두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과 또 이성윤 최고위원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리스트를 처음 받아보고 그거를 바로 반응을 했겠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거 잘 됐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여태까지 다 참았잖아요. 뭐 코스피 5천 이런 거 발표했을 때도 그다음에 정청래가 합당 추진하는 거 바로 해서 누를 때도 참았고 경주 에이펙 성과 났을 때도 다른 걸로 막 또 시끄럽게 하니까 자기의 성과를 내세울 수가 없었잖아요. 미국 가서 순방 결과 좋게 나와도 나름대로 더할 나위 없이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순방을 했다. 그런 외교를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으면서도 이거를 국민들께 내세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당한 상태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꾹꾹 눌렀다가 와 이거다.
이번에 이거는 명분이 있는 거다. 오히려 이거는 명분이 있었다. 명분이 있다. 당원들에게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포인트가 이거다. 생각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과연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부끄럽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당 이건 그냥 조국 대표가 그나마 한 이틀 3일 전에 기자회견 했으니까 망정이지. 완전히 그냥 의문의 일패 할 뻔했어요. 쥐들이 그냥 같이 하자 했다가 갑자기 그냥 내쳐버리는 상황이 되니 가만히 있다가 너무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지 내는 게 이런 거예요. 코스피 5천 하면 뭐 하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계속 매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와, 그래서 어떻게 될까? 어떤 분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완전 바닥이 되고 민주당으로 해서 확 쏠릴 거라고 조국혁신당은 완전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조금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지금 조국혁신당 13일까지 답을 달라, 합당에 대한 답을 달라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정도쯤 되면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의총 결과는 이미 속보로 그렇죠. 뜨고 있고 예. 어렵다. 뭐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내용 필요하지만 어렵다. 최고위원회에 그대로 이제 회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예. 이제 합당은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싶은 거죠. 합당은 무슨? 그러니까 그쵸. 그게 명분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 사람만 추천하는 거 이것만 아니었으면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표결로 붙여볼 수도 있었다고. 근데 그것도 지금 씨알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결국에는 됐습니다. 왜 청와대에서 이 합당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합당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제 청와대와 정청래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이제 세 분야로 갈라서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합당 논의를 했으면 아마 합당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었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논의 없이 그러니까 최고위원이었던 이현주 최고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합당에 대해서 논의했으면은 논의가 됐을까? 그죠. 당연히 뭐 안 됐겠죠.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당대표 권한으로 그쵸. 밀어붙인 거 아니겠어요? 그랬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 더 이상 합당 논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의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좀 힘들다. 때문에. 네. 지방선거 이후에는 그럼 합당 논의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더 어려울 거라고. 그때 어렵다. 되면은 네. 흡수통합이죠. 그냥 내 밑으로 겨들어와. 이번에 뭐 지선에서 총선 보궐선거 자리 나는 거 하나 보고 조국당이 생각 있는 대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후보 안 내주는 정도로 선처를 하고 그냥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면서 나중에 지선 끝나고 나면은 아주 가장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모양 빠지는 형태로 흡수가 되지 않을까? 흡수가 될 것이다. 이번에 존심 완전 구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조국혁신당이 가장 비쌀 때니까요. 예. 아주 비쌀 때 귀한 대접을 받고 그나마 제일 비쌀 때지, 지금이. 실패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 시작은 정청래 대표의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 대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거의 뭐 77%, 78%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힘입어 1인 1표제도 드디어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자신감에 찬 나머지 당연히 내가 합당 카드를 들고 나오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너무나 반색하며 이런 좋은 수가 우리가 싹쓸이를 하자. 지선도 완전 승리해서 그냥 민주당이 뭐 총선이든 지선이든 모두 다 우리 마음대로 지방 분권까지도 우리 마음대로 하고 또 지금 통합 지자체 뭐 실현하는 것들도 지방의 의원들이 주도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서 원하는 의제대로 설정이 돼서 통합이 설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잘못 건드려 버린 것이죠. 너무 자만한 나머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의총 결과 나오기 전에도 이미 지금 의원들이 이미 의견들을 다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면 투표 말고 여론조사라도 해보자 당원들한테. 근데 그것도 안 된다.
라고 됐기 때문에 지금 의총으로 일단 가져가 보자가 된 거잖아요. 뭐 결과 볼 것도 없이 선거 전에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정 대표 지지율이 지금 거의 60% 그래서 한 10몇 프로가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추세라면 그리고 지금 뭐 친명계 쪽에서 반기를 들면서 또 지금 사적 모임도 지금 조성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라면 이 정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8월 전당대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당 문제는 이미 거의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좀 연대도 좀 힘들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연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의 몸값이 가장 비쌀 때이고 그게 가장 비쌀 때 이제 합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뭐 이렇게 어떤 기사에 따르면 한 중진 의원이 조국혁신당은 입지를 보여주기 위해 선거에 길을 쓸 것이다. 라며 연대가 아니라 경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또 다른 한 분은 서울 부산과 같은 격전지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나온다면 표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좀 표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연대를 하려면 신뢰랑 전략적 조율이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합당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소란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신뢰가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이 합당을 하면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정청래 리더십. 이거든요. 리더십의 타격이 갔기 때문에 이거를 선거연대로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국 네. 대표가 단단히 네, 삐졌죠. 지금 많이 삐졌는데 진짜 네, 삐졌지. 두 분께서는 지금이 조국혁신당이 제일 비쌀 때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절대로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합당을 할 건지에 대한 시안을 주면서 3가지의 선택지를 민주당에게 줍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합당을 안 하고 선거 연대만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안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그 합당을 할 것인지 이렇게 3가지 안을 아주 자세하게 내려줘요. 그 중에서 골라서 와라. 근데 지금 어쨌든 합당은 이제 물이 건너간 거고 이제 선거 연대만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거 연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언제 받아줄 수 있느냐면 조국혁신당에서 강력한 후보가 나왔을 때나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나올 수 있는 후보가 조국혁신당의 조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안 말고는 딱히 다른 곳에서 연대할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된 합당도 물 건너간 김에 연대도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이유에서 지금이 몸값이 제일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지선이 끝나고 나면 몸값이 더 떨어져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이신 과거를 이제 앞으로 얘기해 이제 주셔서. 완전 성장이 그러니까 네. 앞으로 떨어질 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값이 이게 떨어질 지금 것밖에 저의 없어. 비트코인 현상과 좀 비슷한데 가상화폐 현상과 마이너스 98%냐 마이너스 99%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합당이나 선거 연대를 얘기를 하지만 이 지선이 끝나고 나면 흡수가 되는 거냐를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비참하다. 돼요. 그러니까는 어떡해. 왜냐하면 그렇죠. 조국혁신당에서는 시작할 때부터도 어떤 자생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꿔보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당이 아니고 그리고 위성정당 그렇죠. 자생적으로 어떤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당이에요. 그런 곳에서 지방선거를 한다? 이거는 저는 좋은 결과 아니고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몸값이 좋을 때 합당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일요일에 그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살짝 전 저자세로 느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13일까지 내가 시한을 줄게. 다만 이거 중에 제발 선택 좀 해줘. 약간 마지막 자존심 같은 그쵸. 거죠. 예, 그런 거 내가 저는 많이는 봤어요. 못 기다린다. 근데 13일까지는 기다려줄게.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 이런 태도라고 보여주죠. 설 네. 밥상의 민심은 좀 합당한 걸로 가보자. 뭐 아니면 연대를 한 걸로 가보자. 뭐 어쨌든 그래서 13일로 저는 시한을 박은 거라고 보고 근데 그게 동등하지 않은 것은 이미 이렇게 균형이 깨졌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몸값이 제일 좋을 때다. 네. 와, 그럼에도 이번에
면을 완전히 구겼어요. 조국 대표 어떻게 해야 할까?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시긴 하지만 이번에 이 사태를 끝으로 해서 조국 혁신당이 계속 쇠락의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지민 비주할 때 참 괜찮았는데 그때 뭐 거리 유세하면서 니 쩔었나? 쩔리나? 막 이러면서 할 때도 그 외모가 괜찮잖아요. 그쵸. 그 외모로 네.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니까 그 유세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야, 이 사람 이제 이렇게 살아나나? 했는데 그 이후에 감옥 다녀오시고 출소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막 활동하면서 미움을 사더니 그렇게 봉하마을 가고 뭐 개인 유세 그 정치적인 활동하면서 민주당의 미움을 받더니 지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좀 가만히 있지 이 말을 민주당에서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때는 개인 정치적인 활동하는 거를 보고 좀 미움을 사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이번에는 뭐 개혁신당도 퍼센트는 밀리지만 그래도 지조 있게 간다고 해도 뭐 어쨌든 몇 퍼센트 안 되는 정당이 뭐 저렇게 말이 많아 이런 얘기를 최근에도 들었어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보고 좀 가만히 있지 이런 평가를 받았다. 근데 오늘 의총 끝나고는 완전히 면을 구겨서 앞으로 어떻게 조국 혁신당 자체에서 뭔가 후보 내고 선거 치르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합당 이야기가 나와 버리고 거기에 응해 버리는 순간 이 정당은 합당이 돼버릴 거라는 그런 전조가 깔려버려요. 그래서 뭐 지금 호남에 가서도 후보 내서 단체장도 내고 당선시키고 했잖아요. 그런 괴력이 또 나오기가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냐. 근데 저는 왜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좀 안타까운 점이 많기는 해요. 네.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이제 조국 대표한테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분의 삶하고 너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조국의 딸 조민이 두 번째 에세이를 내가지고 그 강남 교보문고에서 뭐 거의 팬 사인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 책을 내서 그 출판 기념회를 하는 건 출마자들이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조민의 이런 행동이 연예인이죠. 그죠. 지금. 연예인이기도 하고 저는 무슨 출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출마하기 전에 인플루언서. 근데 조민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제 사업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조국이 주창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임대주택 과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그러니까 조민과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조민은 되게 사업가고 돈 벌어 먹고 살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조민의 아빠인 조국은 우리들한테 계속 공공임대주택에 살라고 그러고 기본소득에 만족하라고 하네? 이거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왜 우리는 공공교복을 입어야 하고 급식을 먹어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야지 조국 혁신당이 2%의 이 지지율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자녀 입시비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작년에 나온 이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은 이게 성 관련된 거, 여성에 대한 것들을 정강정책에 박아놨어요. 처음에 이 당을 만들 때 그 정체성에 넣어놨는데 성 비위 문제가 터지고 났을 때 대처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여성 지지자들 혹은 청년 여성들에게 이렇게 좀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행위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조국 혁신당이지만 조국 당대표가 정말 혁신을 할 만한 그런 당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네, 뭐 조국 혁신당 이야기 좀 짚어봤고 계속해서 좀 명청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또 친명계 의원 70여 명이 의원 모임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모임 이름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인데요. 이름 되게 기네요. 이 모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집권 1년도 안 된 시기에 이렇게 좀 당청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거 사실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는 당의 공식 의제다.
라고 선언하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집단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대통령 혹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 혹은 권력을 가진 자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권력을 잡고 그러고 나서 나라가 더 잘 되도록 국정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많은 사법 개혁을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누군가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해서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전 너무 놀랐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어떻게 한 공당에서 사법 리스크 방어를 당의 공식 의제로 선언할 수 있는 거, 전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 지금 굉장히 긴데 저는 네 글자로 추격할 수 있어요. 네. 문명대전 준비 모임. 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상골진골 싸움이잖아요.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 육두품 아니고 성골진골. 아, 육두품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미안. 진골까지 올려서 미안해. 이래서 어디서 굴러 들어. 저 뭐야? 그때 제가 그게 생각나요. 기호 3번 그때 이재명 후보가 주황색이었어요. 주황색 띠를 두르고 문재인한테 졌을 때 지고 나서 그 패배 연설을 자기 진영에 가가지고 하는데, 그 지금도 쩌렁쩌렁 이렇게 울릴 정도로 연설하는데, 저 멈추지 않겠다, 앞으로 뭐 같이 하겠다, 그거를 엄청나게 가열차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준비를 한 거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녀 아들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이러면서 문재인 후보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진영 자체가 다르고, 갑자기 이번에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본류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짜야. 너가 어서 굴러 들어온 돌이 들어와가지고 인기 많아서 대통령을 시켜줬어. 순리상 그게 자기들을 거스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 때 전 정세균 캠프에 있었는데 그때 이랬어요. 저희는 그 지지율이 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엄청 사이가 좋았거든. 근데 이낙연 캠프는 이재명 캠프는 되게 살벌하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야, 우리는 다른 건 다 있는데 팬덤이 없냐? 우리 그랬거든요. 그 팬덤을 등에 업고 이렇게 와서 자기 진영 구축하고 들어오니까 얘를 막아내질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이 그래도 하는 게 좋으니까 시켜는 줬어. 근데 유시민,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놓기 싫다는 게 이번에 표현이 되어버렸고, 그게 정청래의 입을 통해서 나가다가 이번에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 길게 뭐 70여 명이 모여서 뭐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 이렇게 막 얘기를 거창하게 하지만은 그냥 문명대전을 준비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휘하에 있는 그 조직들에 대항해서 그 만들어진 모임이고, 그 우리의 영역을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앞장서 나갈 거다. 이런 거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국민의 삶이 뭔 상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그냥 정치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운 거지. 네, 크게 보면은 이제 문명 대전의 일환이기도 한데, 저는 지금 이 모임이 갑작스레 어떤 당권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수순이었는데, 언제쯤 시행할까, 언제쯤 시작할까의 문제였던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이후에 1심 재판들이 다 중단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중단된 특히 이 재판들을 지금 공소 취소를 해서 재판을 없애려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처음에 나왔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된 그런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1심 판결에서 지금 위례사업 이런 것들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이거 봐라, 이거는 공소를 잘못 제기한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 잘못 제기한 것들도 취소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슬슬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걸 원래는
당에서 추진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고 또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것들을 당에서 받쳐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정 대표가 딴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지 기반을 위해서든 혹은 뭐 친명을 다시 세력화시켜서 지금 친명이 아니라 친문 그래서 친명을 다시 좀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이든 간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위협이 될 만한 방법을 제시한 게 저는 아까 말씀 잠깐 하셨던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에 추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분이 그 김성태 변호인이었는데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당시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대납했다라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가 진중하게 시작이 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을 추천함으로써 맞짱을 뜨기 시작한 거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옳다쿠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된 겁니다. 그래, 싸움을 걸어왔어. 우리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 한번 해보자 라고 간 거죠. 아직은 친명이 대세다라고 하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원래 예정된 수순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라는 근데 생각이 이건 진짜 실수한 것 같은데. 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전준철 변호사 추천한 거는 진짜 실수한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일부러 해버리면은 타격이 클 거잖아요. 이성윤 의원, 그 최고위원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상당히 난감해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1인 1표제를 획득하면서 너무 자만한 결과라고 봅니다. 내가 이 정도야. 내가 하는 것들은 당원들이 다 들어줘. 라는 생각을 오판을 하신 거죠. 자만하고 오판했다. 네, 오판했다고 보세요. 봅니다. 네. 실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도 하죠. 있지만 이거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서 기세를 꺾는 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기다리고 같아요. 계셨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거라고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라고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 법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친명계 의원 70명 의원 모임 했는 거를 아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거는 권력의 재정렬, 그 당내 구심점, 누가 그 권력 구도를 가져가고 이게 단순하게 지금이 아니라 지선 이후에 이렇게 당대표가 누구가 되고 그다음에 이어질 2028년에 총선까지 권력 구도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거의 집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는 거의 시작점이 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선 이후에 이제 오는 8월이죠.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로 여권 일각에서는 김민석 총리 차출론까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다음 당대표가 2028년 공천권을 지는 만큼 이제 청와대에서도 정청래 대표한테 주지 않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윤석 총리는 지금 로망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얼마 전까지 유시민 형아한테 언론으로 맞아 울지 말고 책 봐라 이런 식으로 핍박받다가 아니, 대한민국 총리한테 그래도 지식 소매상이라고 자칭하지만은 그래도 작가가 어떻게 총리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김인석 총리 이제 좀 안 될라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한박 웃음이 지어졌을 것 같고 이제 로망을 이룰 수 있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저렇게 찌그러지면은 앞으로 붙일 수 있겠어요? 이제 사퇴하고 재신임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지선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당대표 선거할 때 이재명 아까 그 70명의 개파 모임에서 완전 밀어붙여버리겠죠.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정청래 쪽에 자꾸 힘을 실어주고 당권이 정부 여당과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때 얼마나 정부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는지를 이번에 체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한 전 당원의 영리를 건드린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민석 총리가 9일에 국회에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즉답을 피했어요. 전 이게 너무 좋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부인도 아니고 사실 인정도 아니라고는. 아니에요. 네. 그럼 정치권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저희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월의 전당대회에 대한 것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8월의 전당대회가 2028년 그 총선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게 개인의 어떤 권력욕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당청 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렬하고 누가 컨트롤하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가면서 통제하느냐에 이렇게 상징적인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